저녁밥은 내가 했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정하연은 그대로 굳어섰다. 집 안, 분명히 켜진 조명 아래 앞치마를 맨 여자가 부엌에서 국을 휘젓고 있었다. 언니, 정하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정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뭐야? 왜 이렇게 놀라? 집엔 내가 먼저 와 있었잖아. 하연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언니, 여긴 우리 집이야. 하나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알지. 그래도 너네 집이자 우리 부모님 집이기도 했잖아. 형부가 나한테 방 쓰라고 했어. 하연의 눈이 천천히 주방 뒤편을 스캔했다. 방문 하나가 열려 있었고 거기엔 하나의 여행용 캐리어와 가죽 파우치가 펼쳐져 있었다. 잠깐 머물겠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때 남편 태호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다. 편한 반팔에 반바지 차림. 그리고 그 손엔 맥주캔이 들려 있었다. 여보, 왔어? 언니랑 잠깐 얘기하다가 퇴근 늦었네. 하연은 태호의 표정을 읽었다. 익숙했다. 무표정한 얼굴에 불편한 걸 숨기느라 애쓰는 눈. 언니, 언제까지 있을 건데요? 하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하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형부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머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 서울은 정신없고 지금은 좀 쉬고 싶어. 하연은 그제야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언니가 언제 왔어요? 오늘 오후쯤 갑자기 연락 와서 마침 가게도 정리됐다길래 그냥 들어오라고 했지. 그 말에 하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그건 당신 바쁘니까 자매끼리야. 말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 자매끼리? 하연은 피식 웃었다. 자매끼리면 내 물건 옷방에 빼고 캐리어 펼쳐도 되는 거예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하나는 젓가락을 툭 놓으며 말했다. 하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는 이 집 식구야. 너랑 남보다 더 오래 안 사람이고 형부랑도 옛날부터 친했잖아. 그 말에 하연은 식탁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혼한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랑 같이 살겠다는 소리 맞죠? 그 순간 냉장고에서 삐 소리, 에어프라이어에서 음식 타는 냄새, 그리고 그보다 훨씬 짙은 뒤통수 맞은 냄새. 하연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 당분간 머물 수 있어요. 대신 나도 하나만 조건 있어요.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뭔데? 하연은 묻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해줘요. 그럼 나도 조용히 있을게요. 그날 오후 정하연은 퇴근을 앞두고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습관처럼 핸드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을 때였다.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화면 속 남편 태호와 언니 하나가 김천 시내의 한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옆자리, 20살 연애하듯 나란히 붙은 채 하연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계정 주인은 모르는 아이디였다. 하지만 사진 속 위치는 분명했다. 태호가 자주 가던 곳. 그날 하연에게는 일 있다며 나간다고 했던 그 시간. 직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집에 돌아온 하연은 조용히 언니 방 앞에 멈춰섰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언니가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언니, 오늘 낮에 어디 갔었어요? 하연의 목소리에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냥 잠깐 형부랑 시내 다녀왔어. 김밥도 사고 볼일도 좀 있고 왜? SNS에 사진 올라왔어요. 하연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이 계정 언니가 만든 거예요? 하나는 당황한 표정도 없이 웃었다.
아니야. 나 그런 계정 없어. 누가 찍었나 보지? 요즘엔 몰래 찍는 사람 많잖아. 근데 왜 사진에 태그된 위치가 우리가 결혼기념일마다 갔던 카페예요? 하연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아나는 화를 섞었다. 나도 놀랐어. 누가 올렸는지 몰라? 그냥 우연히 지나간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그 순간 태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하연은 태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연은 태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랑 갔던 카페 기억나요? 결혼기념일마다 갔던 거기요. 오늘 누구랑 갔어요? 태호는 멈칫했다. 그냥 하나 누나랑 시내 볼 일 있어서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연은 웃었다. 그래요. 볼 일 있었겠죠. 근데요. 태호 씨, 저 사람 제 언니예요. 우리가 10년간 지켜온 공간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요. 형부가 먼저 데려가자고 했어. 하나가 말했다. 하연은 시선을 태호에게 고정시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둘이 자주 나갈 건가요? 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태호는 말이 없었다. 좋아요. 하연은 조용히 일어섰다. 앞으론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오세요. 대신 저도 뭘 좀 준비할게요. 언니, SNS 말고 다른 데서도 소문나면 그땐 언니 책임이에요. 다음 날 정하연은 일찍 퇴근했다. 평소보다 차분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방 속에 USB 하나를 챙겼다. 그리고 사진 속 카페로 향했다. 오후 4시 반.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연은 조용히 카운터로 다가갔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쯤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직원은 난처한 듯 매니저를 불렀다. 매니저는 CCTV는 보안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경찰이나 본인 확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경찰과 같이 오면 되겠네요. 그날 영상 꼭 좀 보관해 주세요. 다음 날 하연은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서를 접수한 뒤 담당 순경과 함께 다시 카페로 향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카페 입구. 아나가 먼저 들어오고 태호가 뒤따라 들어왔다. 둘은 유리창 옆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엔 각자 핸드폰을 보더니 곧 서로를 향해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태호의 손이 하나의 허리로 슬쩍 감겼다. 하나는 태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하연은 숨을 삼켰다. 순경이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다른 용도라도 확인 가능하시겠어요? 하연은 USB를 건넸다. 녹화본을 받아든 하연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저녁은 대충 때우고 조용히 태호를 불렀다. 오늘 회사 잘 다녀오셨어요? 응. 평소처럼. 왜? 그날 태호 씨랑 누나가 앉았던 자리에 CCTV 있었어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태호는 놀란 눈으로 하연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하연은 TV를 켜고 USB를 꽂았다. 화면에 둘의 다정한 모습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하나는 머리를 쓰다듬었고 태호는 손을 감쌌다. 지나가는 직원도 눈길을 준 장면이었다. 태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연은 조용히 화면을 끄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내일은 하나 언니랑 얘기 좀 해보려고요. 하연의 말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그 안의 온도는 냉기 그 자체였다. 정하연은 금요일 오전 회사에 반차를 냈다. 조용히 출근하는 척 남편을 배웅한 뒤
휴대폰을 껐다.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앨범 하나를 꺼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다. 가장 오른쪽, 늘 얌전하고 똑똑했던 둘째 언니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 하나의 시선은 자신이 아닌 태호를 향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하연은 하나의 집을 찾았다. 하나는 반갑게 문을 열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애는? 무슨 일 있어? 하연은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려고요. 근데 언니, 우리 어릴 때 얘기 좀 해볼래요? 하나는 당황한 듯 웃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얘기? 하연은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넘겼다. 여기, 이때, 언니가 고등학생 때였죠? 내 결혼식 날. 언니가 울던 거 기억나요? 그거 감동받아서 그런 거 아니었죠? 하나는 눈을 피했다. 하연은 멈추지 않았다. 태호랑 언니, 예전부터 알았던 거죠? 그 사람, 처음 본 날, 언니 표정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소개하자마자, 언니가 정색했었어요. 하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땐 그냥 잠깐 그랬을 뿐이야. 지금은 아니야. 정말이야. 하연아. 지금이 아니면 뭐가 중요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니는 계속 태호 곁에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들락거리면서 애 엄마 옆에서. 하연의 말은 점점 가라앉았고 눈은 차가워졌다. 하나도 울컥하며 말했다. 그래, 인정할게. 그때 나도 잠깐 흔들렸어. 하지만 그게 다야. 지금 이 상황은 오해야. 난 그런 마음 없어. 하연은 앨범을 닫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증명해봐요. 지금부터라도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과 억울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하연은 하나의 집을 나와 그대로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가방 속 앨범을 꺼내 다시 펼쳐보다가 멈췄다. 한 장의 사진 뒤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다시 보면 그때 내 마음을 들킬까 두려워. 누군가의 필체, 익숙한 듯 낯선 그 글씨는 정하나의 것이 분명했다. 하연은 다시 언니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외출한 듯 보였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임기척이 없자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하연은 곧장 둘째 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 화장대 위엔 향수와 오래된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조용히 담긴 서랍 속에서 하연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편지 봉투 안에는 노란색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앞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흔들렸다. 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노트는 누렇게 바랬지만 또렷한 필체로 가득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09년 5월 12일 연희동 커피숍. 태호 씨를 처음 본 날. 다음 장을 넘기자 짧은 시처럼 써내려간 고백이 이어졌다. 그 사람의 눈이 너무 깊었다. 여동생이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나는 그 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결혼식 날 언니가 보였던 이상한 표정, 신혼 초반 집들이에서의 무표정,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매번 찾아오던 언니의 과한 관심까지. 노트는 계속 이어졌다.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하연이 그를 놓아주는 날이 오길. 하연은 노트를 닫았다.
손에 힘이 빠졌다. 그것은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다. 그 감정은 마음속 깊이 침잠해 있던 진심이었다. 그리고 언니는 그걸 숨긴 채 곁에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연은 조용히 노트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빠져나왔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가슴에 새겨졌다. 하연은 노트를 가방 깊숙이 넣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밤은 깊었고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남편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무심한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연은 말없이 그 앞에 섰다. 눈앞에 이 남자가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오늘 언니 집에 다녀왔어요. 태호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나, 누나 잘 있었대? 하연은 웃지 않았다. 그 미소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우리 결혼식 날 언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그렇게 무표정했는지도 알겠고요. 태호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졌다.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었다. 혹시 당신, 언니랑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태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다.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말끝에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하연은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거짓말이었다. 하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왜 내가 언니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너지는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가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하연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등 뒤에 숨겨졌던 수많은 장면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하나의 노트 속 글귀와 태호의 눈빛이 겹쳐지며 진실은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그 시간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었다. 하연은 아이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정하나였다. 오래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초췌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다. 하연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둘 사이엔 형용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정하나는 거실에 들어서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날 너희 집 결혼식 날 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나 태호 오빠 좋아했어. 대학 때부터 너보다 먼저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은 널 택했지. 내가 빠졌어야 했는데 미련이 남았던 거야. 하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없이 들었다. 하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날 결혼식 끝나고 너희 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 태호가 잠깐 돌아왔었어. 난 술에 취해 있었고 태호도 말없이 앉아 있었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와서 왜 말하는데요? 지금 와서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정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노트 내 마음 다 못 담긴 글이에요. 그냥
내가 못 이룬 감정이었어요. 그래도 당신한테는 미안해요. 정말. 하연은 짧게 웃었다.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허탈한 웃음이었다. 정하나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둘 사이의 수십 년 감정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하연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만이 집안을 메우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하연은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남편 태호는 아직 거실 소파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밤새 집안에 울려 퍼진 침묵은 오히려 소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하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거실 테이블에 놓인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정하나의 낙서처럼 뒤섞인 감정들이 적혀 있었다. 하연이는 다 가졌어. 가족도, 남편도. 나는 왜 항상 남겨져야 했을까? 그 문장을 보자마자 하연은 노트를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 앞에 섰다. 오늘 얘기 좀 하죠. 태호는 잠결에 일어나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난 더는 당신 얼굴 보며 살 자신이 없어요. 태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변명도 변호도 없었다. 이미 둘 사이의 신뢰는 한참 전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하연은 조용히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만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후 하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아이의 물건들, 그리고 자신이 번역일로 모아두었던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문 앞에 선 하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웃음도 눈물도 함께 있었던 공간. 그러나 이제는 지워야 할 공간이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변명하지 마요. 당신도, 언니도, 우린 여기까지예요. 문이 닫혔다. 정적 속에서 도어락의 전자음만이 짧게 울렸다. 그 순간 하연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로소 끝낸 감정, 비로소 시작하는 삶이었다.